이번 시간은 그 기본 이론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회 주택관리사 보시험 20회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이론 파트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잡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9회 때 건축 구조 파트에서 건축 표준 시방서 부분과 그리고 건축 구조 설계 기준 이론 이것이 총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회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한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준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구조부터 출발해서 1장 총론 파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총론에서는 이 총론 파트에서는 기초적인 법령에 관련된 용어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하중 그리고 각 구조의 특징이나 구조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기본으로 잡아둬야 될 것은 이 두 파트가 됩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이 하중 부분 개념하고 자 그리고 이 각 구조의 특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중 부분과 각 구조의 특징 분야에서 우리가 다룰 때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기출이 되고 있는데 19의 경우는 하중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문제가 됐을 때는 하중과 구조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용어 나오죠. 용어 부분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용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구조부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부재. 자, 이 구조부재 내력 부분이라고도 칭합니다. 자, 이 구조부재는 보통 여러분들이 기초나 기둥이나 벽 이런 것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조부재라는 것은 이런 하중이나 외력에 대해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내력 부분의 중요 부분을 우리가 구조부재 또는 내력 부분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부재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자, 비구조부재의 개념이 됩니다. 비구조부재. 안일비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부재가 아니다. 비내력 부분이다. 이런 것이죠. 비내력 부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구조부재, 비내력 부분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재들을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죠. 없는 부재. 이것이 바로 비구조부재의 개념이 됩니다. 비구조부재.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부재를 비구조부재라고 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구조부재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비구조부재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내력벽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내력벽. 자, 비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상부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비내력벽 개념에는 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대표적인 칸막이벽. 칸막이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없죠. 칸막이벽이라는 것은 어떤 실의 공간을 나누어 쓰기 위해서 칸을 치는 벽이 칸막이벽이죠. 칸막이벽은 비내력 부분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장막벽. 자, 이 장막벽에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와 같은 이 골조가
있는 건축물의 조적벽, 벽돌이나 블록과 같은 이런 조적벽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장막벽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장막벽이다. 그리고 커튼을, 자, 이 커튼월은 커튼과 같은 월이 벽입니다. 그래서 커튼과 같은 벽을 우리가 커튼월이라고 하죠. 커튼월은 보통 최근에 건축물에 골조를 세워놓고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벽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내력벽입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관련된 것들, 창호. 그래서 창문털이 이런 같은 것들은 내력 부분은 아니 비구조 부재에 속합니다. 창호 부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감공사들은 다 비구조 부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부재력, 응력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재력, 보통 응력. 자, 이 부재력, 응력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어요. 하중이 작용했습니다. 누르는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이 부재 내부에 자 생기는 힘입니다. 부재 이 내부 쪽에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 이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부재력, 보통 응력이란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압축력이 작용되면 압축응력이 생기겠고요.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되면 인장응력이 생기겠죠. 이런 전단력이 생기면 전단응력, 이렇게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부재력,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재 중에서 4번, 5번에 보면 수직재죠. 수직부재, 수직재. 수직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기둥이 수직재가 되겠죠. 벽이나 기둥은. 그러면 이 수직부재인 벽이나 기둥은 기본적으로 이 힘을 압축의 힘을 위에서 상부에서 건물의 하중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이 수직부재는 압축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압축에 대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 하중,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수직부재의 경우는 압축력을 받고요. 그 반면에 이 수평재, 자, 수평재의 개념은, 수평부재는 보통 보라든지 이런 바닥판, 슬래버가 수평재가 됩니다. 그럼 수평재는 힘을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자, 수평부재는 힘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힘 모멘트.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과 이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을 받아요. 이 수평부재의 경우는 이 전단력, 이 두 개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힘 모멘트를 받는 이 수평부재는,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부재가 처지죠. 힘을 받기 때문에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 모멘트를 받으면 부재가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중이 작용되면 이 부재 이렇게 휘잖아요. 휘게 되면, 자, 보통 그 부재의 힘의 중립축을 기준으로 잡아서, 자, 밑에하고 위에하고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의 경우는 인장력이 작용되고 위에는 압축력, 반대 힘이 작용돼. 그래서 힘 모멘트를 받으면 그 부재는 잡아당긴 힘이 인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장력. 그래서 힘은 항상 반대라서 인장력을 받으면 그 상반되는 부분에는 압축력이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우리 얼굴을 봤을 때도 눈을 크게 뜹니다. 눈을 크게 뜨면 눈이 째질 것처럼 크게 뜨겠죠? 그러면 이마 부분에 주름살이 집니다. 압축력이 지는 것 같이. 그래서
힘은 상반된다. 힘 모멘트를 받게 되면 자 이렇게 휘게 되면 밑에는 당겨집니다. 근데 위에는 압축, 주름살이죠. 압축력이 생깁니다. 그럼 힘 모멘트를 받게 되면 그 부재에는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장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재는 압축력을 받고요. 수평재는 인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사상 한 번 딱 나왔는데 막 기둥 가지고 인장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축이란 거, 수직재는 압축, 그리고 수평재는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장력이 작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경사재, 사재의 경우는 힘이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인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압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작용된 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건축물에 작용된 힘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중. 가장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이 하중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하중에는 거기 보시면 자 고정하중, 첫 번째로 고정하중에 건축물에 있는 하중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고정하중이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2번에 자, 이 적재하중, 라이브 로드인 적재하중.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은 가장 기본이 이 두 가지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정하중은 데드로드 사하중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적재하중은 라이브로드인 하라중.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사하중하고 이 하라중하고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있는 하중으로서 아파트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를 새로 건설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건설해 놓은 상태에서는 고정하중이고요. 여기에 입주민들이 우리가 가족들하고 이제 이삿짐을 사서 들어가게 되죠. 점유 사용해서 그 하중이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하중들은 전부 다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장기 하중이다. 장기 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장기 하중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하중, 사하중은 바로 무엇을 고정하중이라 하는가 하면 구조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기둥이나 보아, 바닥판이나 벽체나 계단과 같은 골조, 뼈대의 무게, 이것이 바로 이 고정하중이 됩니다. 구조물의 자중, 자체의 무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고정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라이브 로드인 적재하중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든지 가구나 물건 이런 것과 같이 바닥 위에 이 적재 쌓이는 하중이 적재하중, 하라중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입니다. 함으로써 이 발생되는 하중입니다. 발생되는 하중, 이것이 바로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하중은 뼈대의 무게죠. 뼈대의 무게고, 그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구조부재든 당연히 고정하중에 속하겠죠. 그런데 비구조부재나 설비, 이런 파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이 구조물의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져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착 고정이 돼야 됩니다. 부착 고정이 되면 설비나 비구조부재 같은 것은 바로 고정하중으로 봐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더라도 칸막이 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높이만큼 큐비클 시스템으로 해서 간단히 여기하고 여기 나누기 위해서 공간 그냥 세워놓은 칸막이 벽이 있죠.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 하중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이 적지 하중 하라중 개념은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얘는 부착 고정이 되지 않아야지만 적지하중 하라중으로 본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라중 개념, 과거에는 일반적 시험에서 이 고정하중 쪽으로 더 많이 나오다가 최근의 흐름은 이 하라중 쪽으로 조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 근데 시험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문장은 변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은 되어질 겁니다. 이 두 개 하중은. 그리고 특히 이 공동주택의 이 하라중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하라중은 항상 기본으로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 공동주택의 하라중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3kg 유톤, 1kg 유톤이 0.1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당 3kg 유톤으로 설계하는 경우하고 2kg 유톤 per 제곱미터 설계하는 경우 두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되는 경우는 이 공동주택의 발코니만 3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가 되어집니다. 기타는 실들은 거실이든 침실이든 또는 복도든 주방이든 다 여기입니다. 서재나 다 여기입니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봐주는 데는 여기 딱 하나의 발코니. 자, 발코니가 약 면적당 300kg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발코니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발코니를 통해서 사다리 차가 와서 모든 이삿짐이 발코니를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얘만 3으로 봐주고 나머지는 2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가 되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하중은 장기 하중이면서 그리고 공통적인 측면이 작용 방향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작용되죠. 수직 하중이라는 거예요. 수직 하중 또는 연직 하중이라고도 칭합니다. 연직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연직 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요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등분포 하라중. 자, 하라중을 등분포 하라중이 있고 집중 하라중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라중을 구분했을 때 하라중을 구분해 집중이 있고 집중 하라중이 있고 등분포 하라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집중 하라중은 어느 한 곳에 하중이 작용되는 거죠. 이것은 집중이고요. 그 반면에 등분포는 고르게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중이 여러 군데 골고루 분포된 이것을 등분포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등분포 하라중을 설계를 많이 하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이삿짐이 한 곳에 다 쌓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침실에 장롱이나 침대나 화장대 같은 것은 침실에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소파나 장식장, 에어컨 이런 것은 거실에 놓여지잖아요. 그리고 책상이나 이런 것은 공부방 이런 데 많이 놓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분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서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 등분포 하라중 설계가 달라지죠. 항상
어느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암기는 공동주택만 정의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가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더 많이 설계되나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페이지 보시면 적설하중. 자, 이 적설하중 스노로드, 자,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바로 적설하중 개념이 되겠죠. 적설하중. 자, 이 적설하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다설지역이라는 것은 최심 적설 깊이가 1m 이상 되는 지역을 우리가 다설지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울이나 일반 지역은 거의 저겁니다. 가장 적게 설계를 하는 거 일반 지역이고, 뭐 다슬 지역은 우리나라 해봤자 뭐 저런데 울릉도 대관령이나 이런데 다슬 지역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적설하중 개념은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세 번째로 이 적설하중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얘는 단기 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만 장기 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다슬 지역 여기에서만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적설하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이 적설하중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눈의 단위 중량이든 적설 깊이, 적설량이 되겠죠. 또는 거기 보면 지붕의 경사도나 형상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자, 보통 가장 기본의 눈의 적설하중은 눈의 이 단위 중량에다가 적설 깊이, 적설량을 갖다가 적설량 또는 깊이가 되죠. 이것을 곱해서 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에다가 나중에 지붕의 경사도나 이런 거에 형상 이런 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슬 지역의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또라이죠. 이렇게 하면 다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해안에 모 시장에 이런 지붕이 있었어요. 큰 시장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눈을 다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은데 경사를 내둬서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눈이 흘러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죠? 그래서 지붕의 형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거기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 지상적설 하중 해놨죠. 그래서 지역에마다 지상적설 하중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에 눈이 좀 많이 오죠. 해안 쪽에는 이런 부분에 적설 하중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봐주고,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0.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약 면적당 50kg 정도가 쌓이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봐두시고.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지진 하중이 네 번째로 나오죠. 지진. 그래서 이 지진 하중이 지금 뭐 경주에 지진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되겠죠.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지진 하중은 뭐 기본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봐주죠. 뭐 지진이 계속 오면 안 되잖아요. 하루 내내 뜨는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짧게 뜹니다. 지진 왔을 때
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지진이 와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지진 왔을 때 지진이다 이러니까 빨래 이게 흔들리죠. 예, 그런데 행거에 이 빨래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진동도 오고. 근데 우리 가족들은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좀 있어봐라. TV에 지진 해가 뜨는 게 뜨죠. 느끼는 건 틀려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편차도 다르고. 그러면 지진 하중은 기본적으로는 자 이겁니다. 이것은 수평력으로 수평 하중으로 작용되죠. 수평 하중 행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행력 수평 하중으로 작용 방향에 따라서 수평 하중 행력으로 설계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행력으로 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력으로 온다는 과정은 없습니다. 연직, 수직으로 작용되는 직하형 지진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고베의 지진이 직하형, 바로 아래 위로 흔드는 지진의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해상에서 바다 쪽에서 아래 위로 흔들어 버리면 쓰나미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큰 쓰나미가 온 것들이 보통 직하형 지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지진이 왔을 때는 보통 쓰나미가 안 오고요. 직하형 지진이 왔을 때 수직으로 떨어질 때 이 쓰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장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진 하중은 그리고 단기죠. 단기 하중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 하중으로 하면 지진이 계속 오게 되면 사람 못 삽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으로 보면서 자, 가장 기본이 이제 지진력. 그래서 이 지진력을 지진 하중인 지진력은 어떻게 설계되느냐? 지진력 또는 지진 하중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고정 하중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사중인 고정 하중 플러스 적지 하중 하하중이죠. 이 두 가지 합에다가 수평 진도, 지방 가속도를 곱한 거죠. 수평 진도를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이거죠. 이 하중이 커지면 지진 하중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진도, 예를 들어서 같은 진도 5.8이 왔더라도 고정 하중하고 적재 하중에 따라서 틀려진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자 똑같은 목재로 기둥 나무로 뼈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위에를 지붕을 슬레이트로 해서 간단히 슬레이트로 했을 때하고 기와를 하게 되면 틀려지는 거죠. 기와를 하면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와 지붕 같은 경우이죠. 큰 이 기와 지붕은 무게가 지붕 무게만 100톤 정도가 나갑니다. 저런 사찰에 있죠. 대웅전 이런 데는 한 100톤 이상 나갑니다. 그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은 커져요. 그래서 보통 연세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몸무게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안 좋아진 이유가 이거죠. 하중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진력이 증가되니까 관절에 좋지 않는 겁니다. 특히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성인이 됨으로써 춤이 많이 안 뜁니다. 만약 비보이 춤을 나이 드신 몸무게 나가서 춤은 아작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은 오래돼서 손만 움직입니다. 다리도 잘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진력은 증가됩니다. 같은 진도가 오더라도 수평 가속도 오더라도 그래서 틀려지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내진을 다루는 기술이 있죠. 내진을 다루는 기술은 기본적인 내진 개념이 있고요. 내진, 그리고 재진, 면진, 진짜 지진이니까 지진에 대한 진짜 돌림이 될 수 없죠. 이 세 가지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내진, 재진, 면진.
기본적인 내진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외력이 저항하기 위해서 강성. 원래 강성이란 것은 기초 용어에서 했죠. 강성은 외부 변형이 있어도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돼 변형이 적은 성질,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성이죠. 쉽게 튼튼하게 만들겠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같이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게 내진이고,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조 질량 탐색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활용하는데 보통 재진 장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을 흡수해 가지고 건물의 전달을 적게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면지는 방진 고무, 적층 고무를 밑에 설치해서 건물의 진동하고 집안의 진동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조물, 건물하고 집안하고 분리시켜서 따로 놀게 하겠다는 기본 원리가 면진입니다. 자, 이런 내진 설계의 기본 원리는 우리나라는 80년도 후반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80년도 후반 그 이전에 지어진 안에 내진 설계의 개념이 법적으로 적용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적용한 것은 80년 후반에 그때 당시 법령이 6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진 여파로 인해서 3층 이상, 3층부터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진에 대한 설계를 갖춰라 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경주에 이제 지진이 발생에 대해서 이제 틀려질 겁니다. 뭐 바꾸겠죠. 아마 2층서부터 아마 설계되지 않느냐. 연면적도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건물이 커지면 이겁니다. 이게 커지면 지진력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벽돌로 1층 짓는 거 2층 짓는 무게가 틀려지잖아요. 똑같은 구조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성인이 되어 나이 들어가면서 뼈대가 자꾸 튼튼해지면 관계가 없습니다. 무게가 증가해도. 뼈대는 이미 다 자랐는데 살만 띠릭띠릭 찌니까 하중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벽돌로 지었는데 1층 짓는 거하고 2층 짓는 것은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층이 되면서 뼈대가 튼튼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뼈대는 튼튼해지지 않는데 하중만 증가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진 내진 설계 개념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데, 아마 6정도 경주에 뭐 기와장 떨어지거나 담장 붕괴된 경우는 있어도 건물 자체가 폭삭 넘어간 건 없잖아요. 다행히 경주 쪽이 목구조, 나무 구조가 많았다는 겁니다. 한옥 이런 게, 철근콩 이런 건 견딘다는 게, 단지 기와장이 떨어진 거죠. 기와는 흙으로 해가거든요. 흙, 보통 홍두깨, 알미역해서 이 흙을 가지고 하는데 흙이 사실 접착력이 우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들으니까 떨어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흔들 때 떨어질 때 기와장 처마 밑에 걸어가다가 맞으면 재수 없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의 아파트에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떨어지는 물품만 없으면 지진은 괜찮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디서 책장 위에 뭐 얹어놨는데 그게 툭 떨어져가지고 재수 없을 수 있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높은 곳에 뭘 얹어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기본 강의에서는 한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뭐 심화 과정에서 내진 설계상 주의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지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진역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진, 재진, 면진의 개념을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쉽게 언급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이런 재진이나 면진을 아느냐 모르냐 이를 테스트를 하는 문제가 언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 구분하는 정도까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15페이지 보시면 내진 등급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에서 이미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간단히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에서 다룰 수는 없고요. 혹시 지문이 나오더라도 답이 되는 지문은 아닙니다. 혹시 그냥 시험 문제를 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언급은 쓸 수는 있겠지만 절대 답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5번에 풍화중 개념이 나와요. 풍화중, 바람이죠. 자, 풍화중은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죠. 압력, 바람 풍화입니까? 이것이 풍화중 개념이 되는데, 자, 이 풍화중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때 풍화중도 자, 이것도 동일하게 원칙상 수평하중으로 행력으로 설계됩니다. 이것도 수평하중, 수직하중이 아닌 수평하중 행력으로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단기죠. 단기하중으로 설계됩니다. 풍화중 설계는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풍화중에 대한 설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되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63빌딩을 건축할 때 TV에 나와서 바람이 불게 태풍이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앞전에 부산 쪽으로 이제 태풍이 지나갔을 때 고층 건물이 흔들렸다 하죠. 그래서 이런 풍화중 설계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풍화중 설계를 안 하게 되면 안 흔들리겠죠. 안 흔들리면 네가 세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서 하나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풍화중 개념은 알아두실 거예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의해서 풍화중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힘은 같다라고 보고 바람이 세게 있을 때 김병만 씨가 버티는 거하고 최홍만 씨가 버티는 건 틀려진다는 겁니다. 커지면.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건축 구조 설계 기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지문이 언급되면 거의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기 하중 건축물의 이제 작용 시간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중 등에 기본적으로 장단기로 나누어져 장기 하중하고 단기 하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됐을 때 자, 이 장기 하중의 베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거였습니다. 고정 하중하고 적지 하중이 라이브로드의 이 하하중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봐줍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그래서 뭐 적설이다 이런 적설 하중이라든지 그리고 자, 뭐 지진 하중이라든지 하라중 이런 것들은 단기 하중 풍화중이나 그리고 뭐 시공하중이라든지 뭐 충격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 일반적인 하중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설하중만 조금 주의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봐는 적설 하중은 다설 지역일 때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준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하중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저거죠. 이것이 수직 하중이죠.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 적설 하중 이런 것은 수직 하중으로 작용이 되면 건축물에 적용될 때 수직 하중, 연직 하중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용어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뤘죠. 하중적인 측면을 기본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